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현재 아르바이트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오래도록 해먹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 지금 바짝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더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일을 하려고 하며 사는 중이고요. 제 몸은 힘들지만 예셋을 보면 힘든 것이 싹 가실 만큼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곤 한답니다. 제가 애들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제 아이들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살 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꼭 낳아주라고 손 꼭 잡고서 말씀을 하셨던 덕분에 제가 당연히 애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 정도는 하긴 했었지만, 그렇다고 애를 셋이나 낳아서는 생활비까지 쪼달리도록 살 줄은 정말 몰랐죠. 첫째도 둘째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시어머니의 아들 낳으란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고요. 하다못해 시댁에 갔다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모두 따돌리려는 듯이 소외를 시키는 유치한 짓까지 벌인 바람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아들을 낳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마누라가 불쌍해 보이긴 한 건지 아들을 낳자고 함께 힘을 부여잡아줬고, 그러다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는 막내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제가 그때 출산하면서 의사를 붙잡고 엉엉 울었었는데, 아들 낳고 울었다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자식을 낳아야 하나 싶어서 서름이 북받쳐 눈물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은 제가 그렇게 자식들을 낳았었네요. 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도 시댁에서의 대우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막내 손주를 보고 싶다면서 그렇게 서울집으로 올라오시기도 하셨고, 또 자기들한테 오라면서 닥달을 하셔서는 저희가 애 셋을 이끌고 주말에 바짝 내려가 찾아뵌 적들도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오고 가는 와중에 단 한 번을 잘 왔다거나 보고 싶었다고 따뜻이 말해주질 않더라고요. 그저 손주 얼굴 보고 싶었다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기만 하셨죠. 그러니 저도 속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는 기계도 아닌데 내가 아닌 내 아들만 저리 귀하다고 예쁘라 하는 꼴이 참 보기 싫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저한테는 딸이 둘이나 더 있는데 내 딸들을 무슨 보리장 마냥 취급을 하시니 제 눈에 거슬릴 수밖에요. 시댁을 가는 길도 늘 편치 못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우울해하는 제 딸들을 보는 것 또한 제게는 정말 불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가 엄마라서 그런지 본능적으로 딸들을 보호하게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무턱대고 평일서부터 시댁을 찾아오라면서 제 아들이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하시는 시부모님께 제 딸이 공부하고 친구 사귀기 바쁜데 그냥 무작정 계획에도 없이 시댁에 갈 수 없습니다. 다가올 명절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칼같이 잘라버렸고요. 본인들이 부담 안 주고 서울집에 와서 조용히 있다가만 가겠다고 할 때에는 애가 셋인데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좁아터진 집에서 어떻게 다 자요. 손주가 자기 집 가난한 걸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오시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손주를 거듭먹이며 오지 말라 한 소리를 했죠.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이란 명절이 아닌 때에 만나는 기회를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처음에는 제 딸들을 위해서 그랬었지만 점점 제 자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어요. 시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늘 시댁에서 부엌 밖으로 나와본 적이 제대로 없었고, 틈만 나면 저를 부르고 시켜먹는 시어머니의 부름 때문에 제대로 앉아서 쉬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은 채로 전화상으로만 계속해서 시부모님과 찾아뵙기 거부하며 살다 보니 점점 제 배짱도 커져갔죠. 명절이 아닐 때에는 돈 벌기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빠서 절대로 시댁에 못 내려간다는 말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게 되기까지 결혼하고서 정확히 9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득 이 숫자를 보니 저 정말 강산 한번 바뀔 만한 시간 동안 이런 말 한마디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가엾도록 살았었네요. 하지만 겨우 시집살이가 괜찮아졌다고 생각이 들던 때에 저는 도로 며느리 도리를 빡세게 하면서 시부모님을 배워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였죠. 시아버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셨었고 재수가 없으신지 여러 차례 시댁에서 넘어지고 허리를 삐끗하다가 서울까지 병원을 올 일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아버지는 옆에 시어머니를 꼭 데려오셨고, 그러면 두 분은 저희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서울에서 겨우 좁아터진 오래된 빌라 안에 살고 있었는데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울까지 나가 집을 사서 사는 자식이 저희뿐이었는지라 다른 선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하지 않고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다가 빨리 시댁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런데 항상 아버님 옆에서 따라 서울에 올라오곤 하셨던 시어머니가 문득문득 서울집에서 아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병치레를 하면서 서울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신데 이러다가 혹 먼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자기 혼자 서울집에서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며 말입니다. 그때 되면 자기는 절대로 혼자 살기 싫은데 그냥 서울에서 이대로 눌러 살아도 되지 않겠냐면서 하시더라고요. 급기야 이 소리를 제가 아닌 제 아이들한테 하면서 말이죠. 할머니가 그냥 여기 방구석에서 살면 안 돼? 여기 자리가 있어 보이는데 할머니 침대도 놓아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멋모르는 애들한테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일부러 제 앞에서 물어보기도 하셨고요. 어쩔 때는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 죽겠다. 그냥 할아버지랑 여기서 살고 싶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피곤하다. 라고 하며 자신의 늙은 몸뚱이를 약점 삼아서 저희 아이들한테 동정을 얻으려고도 했어요. 당연히 저희 부부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문제였고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알짤 없었습니다. 곧 시아버지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니 그 전에 빨리 자신의 거처를 서울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속의 야망을 대놓고 드러내곤 하셨죠. 하지만 저도 그냥 잠자코 당한 속 터지는 며느리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애들한테 하시는 걸 제가 듣는 순간 할머니 이상한 소리 하신다 그치? 라고 하면서 좀 경우는 없지만 배 아파 웃기까지 하는 속 시원한 소리를 해대며 시어머니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자 시어머니께는 말을 돌려가면서 직설적으로 안 된다 뱉어냈습니다. 우리 집에 절대로 세 식구는 없어. 우리 가족은 5끼리만 살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겨우 시어머니의 뜻을 거절해가면서 시아버지의 병치레를 도와드리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오래도록 보냈어요. 매번 서울집에 오실 때마다 일부러 짐을 더 바리바리 싸우고서는 원래 일정보다도 더 오래도록 머물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저대로 속이 터지려는 걸 겨우겨우 참아가며 떠나실 당일날이 되면 직접 제 두 손으로 시어머님 짐가방을 싸서는 짐 챙기는 걸 도와드리기까지 했었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시어머니를 내보내야 하는 제 입장도 너무 답답했지만 그렇게까지 시어머니한테 찬밥 신세를 당하면서도 내 집에 더 붙어있으려고 하는 시어머니도 참 배알이 없어 보이기 마찬가지였네요. 이렇게 저희 두 고부는 서로의 신경전을 늘 탐색하면서 함께 살지 말지에 대해 몇 년에 걸쳐 정답이 없는 말장난을 오래도록 늘여놓았어요. 저는 저대로 피곤해져 갔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좁은 집에서 우리 가족끼리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어대던 남편도 점점 시아버지가 쇠약해져 가시고 또 시어머니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건지 저한테 실없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같이 모시며 사는 건 어떻냐는 질문을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혼자 적적하실 텐데 그냥 자기 엄마를 집에 모시고 와서 좁더라도 복잡거리면서 살아보자고 말을 하는데 확 진짜 주먹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저희 친정에서도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는 친정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챙길 때에는 같이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이제 와서 지네 엄마가 외로울 것만 생각을 하고서는 모시고 살자고 하는 남편이 미워 죽겠었죠.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못을 제대로 박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살고 싶으면
우리 친정아버지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할 각오를 해야 할 거라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고 싶지 않으니 그에 관한 말은 꺼내지 말라 재차 확인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도 더 말은 안 하려는 건지 입을 꾹 다물었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1년 전 돌아가시게 되면서 남편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다가 씨알도 안 먹히니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피해가면서 제 정신 상태를 막 말려버리려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시아버지 상을 치르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택배 일을 멈춘 후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휴가날까지 시댁에서 시어머니 옆에 꼭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 줄 말이죠. 평상시에 시댁에 명절을 지내러 가면 제사 음식을 도맡아 만드는 것도 저 하나였고 시댁집을 청소해주는 것도 저 하나였는데 그때도 한 번은 자기 집 앞에 나서서 도와주지를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시어머니 옆에 꼭 달라붙어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부디 그 여파가 저나 제 아이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태롭게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이런 제가 우습게 보이는지 자주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말입니다. 자기야, 우리 어머니가 혼자 많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로 모셔오면 힘들라나? 라고 하며 제가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를 모셔오면 어떻겠냐 소리를 했고요. 예전엔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에게 하시던 짓을 똑같이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제 아이들에게 가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도 없이 시골에서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틈만 나면 우리 새끼들 안부를 물어본다고 연락을 해오시네? 이럴 거면 그냥 같이 살아도 좋을 텐데, 그치? 엄마가 무서워서 할머니를 도저히 못 데려오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마다 저도 너무 얼척이 없어서 남편의 정색감을 째려봤어요. 애들 앞이라서 감정을 자제해야 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되었더라면 그 상황에서 남편을 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데려오면 좋겠다. 많이 외롭다고 하시네? 라는 말을 계속하는 남편이 미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더더욱 마음을 굳건히 먹으려 했죠.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니 차라리 집을 나가서라도 그 시간 동안 내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더 보면서 효도를 하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하고도 불편한 눈치 싸움을 해가면서 정말 속이 까마득히 타들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제 속은 타들어가다 못해 활활 불에 타 제가 될 뻔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살고 있던 아주 평범한 날의 말이죠. 추석이 다 와가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외롭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제 속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통 같으면 집에 내려올 때 서울에서 뭘 사오라면서 연락을 주시곤 하셨는데 어째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가 밖에서 장을 보다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와 비슷하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을 마주쳤어요. 아주 우연찮게 옆모습에 뒤통수만 받고 혹여나 시어머니셨나 싶어서 빤히 그 뒷모습을 쳐다봤는데 결국 앞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놓쳐버리고 말았죠. 이상하다 싶었고 내가 요즘 너무 시어머니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싶어서 그날 일은 최대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비슷한 사람을 본 건 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제 아이들도 시어머니와 쏙 빼닮은 사람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한 동네 안에서 집에 오는 길에 말입니다. 첫째 아이는 할머니가 분명했다면서 저한테도 말을 했다가 남편한테도 말을 하면서 신기하다고 중얼거렸고 둘째는 언니 말을 듣고서 의아해 하다가 다다음 날에 자기도 할머니를 본 것 같다면서 신기하다고 달려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아차하면서 내가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서울까지 오셨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닮은 사람이 있나 보다 싶기도 했죠. 무엇보다 남편도 입을 꾹 다문 채로 그래? 라면서 자식들이 하는 말을 신기해하고만 있었는지라 저도 그러려니 했고요. 그런데 정말 아뿔싸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명절 내려갈 준비를 하면서 혼자 바쁘게 애들 짐도 싸고 남편한테 어쩔 거냐면서 물어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짐을 싸고 있는 저를 내버려 두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괜히 재촉을 했어요. 빨리 말을 해줘야 나도 친정에 언제 가는지를 알고서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드릴 게 아니냐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대뜸 제 입에서 친정 소리가 나오니 저를 바로 쳐다보더니만 너네 친정에는 일찍 가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나 싶었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시댁만 가지 않는다며 친정을 가는 걸 수월했거든요. 그러니 저도 단번에 신이 나서는 정말? 우리 시댁 안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글쎄 남편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글쎄 저희 시어머니가 저희 집 2층으로 이사를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허름한 빌라의 바로 위층으로 말입니다. 제가 벙 쪄서는 놀라있자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는 내려와 라고 하니까 정말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밖에서 누가 우리 현관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서 계셨고요. 어찌 된 일이냐고 왜 나한테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으니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네가 기수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할 텐데 내가 왜 말해? 우리 엄마 옆에 살고 싶은데 네가 뭔데 반대를 해서 일을 초치게 만들려고 그래. 안 그래? 그냥 서로 서울이랑 지방에 사는 듯이 살아. 엄마는 그냥 우리 집 2층에 이사를 온 것뿐이야. 라고 말이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 있던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히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손주,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내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드디어 맨날 보고 살겠네. 라면서 남편의 말을 보란듯이 묵살시킨 채로 매일 보고 살자는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매일 보고 살자니 저한테는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최악의 말이었죠. 그러니 남편도 처음엔 시어머니께 덜 기뻐하라는 듯이 눈치를 주는 듯 하더니만 자신을 째려보는 저와 눈이 마주친 후에는 대뜸 신경질을 부리대요. 아 그냥 좀 곁에서 살자. 누가 너보고 맨날 우리 엄마를 챙기고 살래? 왜 이래 쪼잔하게. 너도 꼬우면 니네 친정아버지한테 맨날 가면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와 남편의 장단에 저는 정말로 제대로 놀아놨습니다. 마누라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내가 불편해 죽으려 하는 시어머니를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2층으로 이사를 시킬 생각을 다 하다니. 시골집 팔고서도 서울 빌라를 살 돈이 있었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 내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내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이리 은큼한 짓을 벌였다는 것에서 2번 놀랐어요. 그도 모자라 충격받았을 제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는 매일 보고 살자고 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말을 하면서 제 아들만을 보라한 듯이 껴안고 볼볼보를 날리는 시어머니의 토 나오는 뻔뻔함에 놀라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여기서 사연 읽으면서 남의 집구석을 들춰볼 때마다 어떻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내뱉나 싶었거든요. 전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하는 와중에도 미친년이라고 어른한테 연자 소리를 해가며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경박스러운 짓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생각과 고정관념이 싹 뒤바뀌었네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나름이라는 것을, 어른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어른 대접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했어요. 이미 집을 이사온 윗집 할매를 장작 제멋대로 쫓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저는 도저히 제 새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갈 용기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새 아이들을 데리고서 친정으로 집을 나갈 배짱도 없었고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엿먹인 것과 다름없이 이 짓을 벌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반드시 벌해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 이번 추석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를 집에서 처음 봤을 때 두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고 배신감에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았죠. 하지만 밥 차리란 어머님 말씀에도 대답을 안 했고 뭐하냐고 물어보는 남편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사람을 없는 듯이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왜 저래? 삐진 거야? 라고 하면서 저의 심정을 아주 우습게 받아들였는데 저는 그런 남편한테 순간 화가 올라와서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와 이 새끼야? 라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박스럽게 애들 앞에서 남편을 때렸다며 저를 때리려고 달려들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맞서겠다고 뭐 어쩌라고 라고 손을 들었다가 남편이 겨우 중간에서 막아서고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윗집으로 피신을 한 거죠. 그날 후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싹 다 무시를 하고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추석 전에 토요일이 되니 어머님도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 싶으신 건지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깐 채 말입니다. 명절 음식은 뭘부터 준비해야 할지,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낼지 자기 집에서 지낼지 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는 제사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시어머니를 그냥 노려보기만 했고요.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나가버린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시골집에서 챙겨온 제사 그릇이나 상까지 싹 다 챙겨서는 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란 듯이 아무런 제사상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제 옷가지를 챙겨 입었어요. 좋아하시는 손주를 실컷 보라고 놔둔 채 제 딸들만을 데리고서 친정에 가려고 하니 어머님도 저를 말리고 남편도 뭐하는 짓이냐며 저를 또 말렸답니다. 거의 반 협박을 하듯 윽박을 지르면서 말이죠. 왜 제사 준비도 안 해놓고 친정에 가려고 하냐면서 소리만 지르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한마디는 해줘야겠다면서 부엌까지 제 손으로 끌고 들어가선 소리를 쳤어요. 어머님,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직접 차려서 제사 준비하세요. 저는 우리 친정집에 갈라니까. 저한테 말도 없이 윗집으로 이사와서는 평생을 붙어먹고 살려고 하면서 명절 때까지도 지긋지긋하게 제 얼굴을 보고 사시라고요? 이제 어머님은 맨날 우리 윗집에 계실 테니 명절만큼은 저도 우리 친정에 가서 푹 인사드리고 올게요. 명절 동안 저 절대로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명절 끝나고 뵈어요.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이랑 제사 잘 치르시고요. 라고 하고는 그 길로 친정에 왔습니다. 가서 친정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윗집으로 시어머니가 이사를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선 제정신이 아니었네요. 어떻게든 명절 동안만이라도 제사를 안 치르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글을 친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집에 갈 건데 이제부터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저는 이번 명절에도 시어머니 소나기에서 잘 벗어난 것처럼 돌아가고 나서도 절대로 시어머니의 손에 휘둘리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내 돈 보고 살라고 일부러 내 집 위층까지 와서 살기로 한 시어머니를 보란듯이 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내 새끼들만 챙기고 잘 살 거라고요. 어디 지들이 내 도움과 관심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직접 보여주고 말 겁니다. 며느리 함부로 부려먹으며 옆에 끼고 살려고 하면 저 그때는 또다시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을 저지르고서는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에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착한 며느리 짓을 하려다가 하마터면 평생 호구 잡혀 살 뻔했던 저의 아슬아슬했던 시집살이에 대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 이혼하신 후 쭉 아빠와 함께 같이 살아봤어요. 엄마랑도 꾸준히 교류를 하면서 살아오긴 했으나 저 중학교 졸업하던 때 엄마가 재혼을 해서 새 가정에 들어가 사시게 되며 그 후로는 마냥 예전처럼 친근하게 연락을 주고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엄마와 딸 사이의 천륜을 저버릴 수가 없었는지라 그 기본적인 관계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게는 하나뿐인 친엄마셨는지라 내심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주로 연락은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딸내미 키우는 것이 서툰 아버지 손에 크느라 웬만한 것들은 다 저 혼자 터득을 하고 배우며 살았어요. 속옷 교체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리통에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여자가 주로 살림은 어떻게 하고 또 요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
볼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하고 배워가면서 터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된장찌개며 매운탕까지 끓일 줄 알았던 저였어요. 아빠가 대부분 일하느라 밖에서 바빠 집에 잘 안 계셨기 때문에 주로 집안에서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학생이 나름 집안일로 바쁘게 살았는데도 용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졸업까지 무사히 했네요. 취업난이 한참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괜시리 빨리 독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지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는 공무원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 덕분에 취업 걱정도 남들보다는 조금 덜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내면서도 나름 뿌듯한 저만의 인생을 만들어 갔습니다. 스스로 외로웠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서도 잘 견뎌내며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높은 자존감 덕분이었는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먼저 고백도 했었어요. 단지 그 순간에는 제 아버지랑 다르게 자기 여자한테 다정다감했던 지금의 제 남편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와는 달리 내 가정을 잘 지켜나가며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며 남편과 교제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은 남편도 저랑 비슷한 점이 참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서로의 조건과 성격 등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호감으로 진지하게 관계를 이어가던 중 결혼을 빌미로 서로의 가정환경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남편네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는 어머니랑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제가 집안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라고 할 사람이 없었으나 남편은 그와 달리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고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래도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고 각자 밥벌이를 하고 살 능력이 되었는지라 경제적으로 독립은 완전히 하신 분들이었는데,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 되시는 분께서는 노후자금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편과 도련님을 키워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듯 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자기가 월급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하게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잘한 월급은 대학 때 알바를 하면서부터 드리기 시작했고요. 경제적인 사정은 다른 점들이 많았으나 제게는 같이 이혼 과정에서 외롭게 자란 남편을 향한 동정심과 공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나만큼 외로움을 느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게다가 혼자서 저를 키우며 나를 힘들어할 것이 분명 많으셨을 저희 아버지만큼이나 시어머니께서도 분명 여자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워내며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사셨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드리고는 이 집안의 살갑고 다정한 며느리가 되어드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충분히 잘 살았기에 남편이 이리 다정한 어른이 되었겠지만, 그와 더불어 제가 새가족이 되어 그저 시댁의 더 큰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특별한 존재셨고,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기 직전부터 삐그덕거리던 어머님과의 관계는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에는 늘 돈이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남편의 말을 충분히 미리 듣고 인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댁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순간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분명 남편의 말대로 그 어리던 대학 시절부터 어머님의 용돈까지 챙겨드리며 빠듯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살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살고 있는 동네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사는 동네보다 훨 잘 사는 동네였고, 그 중에서도 꽤나 값이 나가 보이는 고급집 빌라 아니더라고요. 저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과도 같았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었죠. 제 딴에는 잘 사는 동네에 산다고 하더라도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동네에서 살림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다소 당황해하면서 혹 내 남편이 알고 보니 재벌집 자식인데 자신의 부를 숨기고 진실된 사랑을 찾고자 내게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그 정도로 제게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에 들어가 보니 근사했던 외관과는 달리 내부는 또 굉장히 허하고 텅 비어있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는 사람인 것 마냥 집안 자체에 가구라고 할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오만 집구석이 텅텅 비어서는 도저히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보였죠.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고 또 능력이 없다 보니 내 자식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받으며 염치 없이 살고 있네. 그래도 내가 간간히 혼자 돈벌이를 하러 나가서 한두 푼은 받아오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그럼에도 늘 돈에 쫓기며 사는구나. 라면서 신세한탄을 줄곧 하셨어요. 없이 사는 줄 예상을 했지만 은근히 비싼 집에 놀랐고 그럼에도 돈이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시는 어머님의 태도에 두 번 놀랐죠. 이 집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건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던 그날 내내 혼란스러움을 잡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저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으셔. 집이 마지막 노후자산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스스로 정말 볼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집만큼은 꼭 곁에 두고 사시는 중이고 그 때문에 집안에 저렇게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사셔. 라고 말이죠.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일리도 있더라고요. 집을 팔지 못하고 가진 현금이 없는데도 하우스 푸어 마냥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했고 나중에라도 이 집을 팔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남편에게 재산이 넘어오기도 하겠다 싶어서 아예 없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심 시어머니의 경제적인 부분을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이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 사는 집을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이는 편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후 결혼 준비를 하다가 소소하게 식을 올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다 집 한 채를 구해주실 만큼의 형편은 되지 않았는지라 저희 둘이서 모아놓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24평짜리 빌라 한 채를 겨우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살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시어머니의 괴롭힘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시댁이랑 저희가 사는 집이 그리 멀지가 않아서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저희 집을 산책할 겸 드나들기에 최적의 장소였나 보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를 않은 채 빈손으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날이 좋아서 혹은 기분이 좋아서라는 이유로 아들 얼굴을 보고 싶다면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꼭 말씀하기로는 내 아들이랑 떨어져 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얼굴을 봐야겠더라고 라면서 퇴근길에 저희를 따라 쫓아오셨고 어쩔 땐 집 앞에서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서 있기도 하셨어요.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 게 어딘가 싶어서 안심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결혼을 하면서 결심했던 것처럼 저는 시어머님 그리고 도련님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마다 아무 쓸소리를 내뱉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오셨다면서 집에 들어가 급하게라도 밥 한 끼를 꼭 차려드렸고 아들을 무지하게 보고 싶어 하신 것 같길래 남편이랑 밥 한 끼 정도라도 드셔보시라며 저는 저녁을 빨리 먹고는 밥상에서 먼저 일어나곤 했어요. 남아서 아들이랑 단둘이 대화라도 더 나누시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매일같이 반복이 되니 저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매번 퇴근하고서 어머님 밥을 차려드리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장을 본다고 퇴근길이 늦어지기라도 하면 어머님이 아주 귀신같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너 왜 아직 안 오니? 오는 중이지? 라고 하면서 얼른 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을 하시는 바람에 제 발길도 바빠졌죠. 그냥 집 비밀번호는 알려드릴까 싶기도 했지만 그러면 저희 부부의 사생활이 너무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는지라 그냥 제가 더 빨리 집에 가서 직접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훨 편한 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남편도 슬슬 신혼초부터 어머님이 경계 없이 자꾸만 신혼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한테 미안하기 시작했는지 슬슬 말을 걸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자주 오면 우리 둘이서 신혼이 재미가 없잖아. 엄마도 얼른 손주봐야지. 라고 하면서 기분 좋으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러면 저도 옆에 있다가 남편의 말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농담 듣듯이 대화를 거들었죠. 하지만 그러면 어머님은 늘 썩소를 날리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무슨 벌써부터 손주 타령을 하냐면서 부부관계를 하지 말라는 듯이 애는 절대 아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괜히 섭섭하긴 했지만 저희 부부 또한 애를 당장 낳을 마음은 없었는지라 네 라고 하면서 웃어 넘기기만 했죠. 반복되는 어머님의 신혼집 방문이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또 저희 집에서 함께 저녁을 차려 먹는 것을 거의 일상으로 생각을 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그 정도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지난 5월 가정의 달부터는 계획을 했다는 듯이 도련님까지 저희 집에 불러서는 저녁을 먹이시더라고요. 그 저녁밥상은 제가 차려드리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너도 알아. 지금 네 형수랑 형 다 집에 와 있다. 라면서 저희 집으로 도련님을 마음대로 불러서는 저녁을 먹고 가게 하셨고 또 여러 번은 직접 먹고 싶은 음식을 제게 주문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곱창을 좋아하는데 너 혹시 괜찮은 데 있으면 곱창 볶음 같은 것 좀 주문해다 만들어 봐라. 얼마나 좋아할까?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직접 곱창을 볶으란 소리도 하셨어요. 제 남편도 아닌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말이죠. 사람이 호의를 베푸는 것도 늘 정도가 있는데 너무 염치 없이 이렇게 집에 찾아오시고 밥을 하게 만드니 저도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제가 지쳐하면서 오늘 또 오셨네요 어머님 이라는 말을 자주 하자 남편도 괜히 제 손을 지그시 잡으며 오늘만 참자는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저는 신혼이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화병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을 데리고 저희 집에 오는 걸로도 모자라 슬슬 집에 돌아가실 때마다 음식도 하나둘 싸서 가져가려 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건 늘 똑같았는데 갑자기 봉다리 같은 거 없냐?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좋다. 라고 하면서 집에 남은 음식을 싸가져 가려 하셨고 급기야 한 팩 남아있는 소고기까지 랩으로 직접 싸서는 저희 집에 계시는 내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집에 가시기 전 그걸 직접 챙겨서 가져가셨습니다. 옆에 있던 도련님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 엄마랑 남동생 입에 들어갈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전혀 챙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니 저도 슬슬 나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첫째 아들을 보고 싶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은 핑계이고 그냥 우리 집에서 식사 한 끼를 해결하면서 식비를 아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멀쩡한 집을 팔지도 않고 꼭 옆에 끼고 살면서 어떻게든 살면서 필요한 현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만만한 우리 집에 얹혀와 저녁 한 끼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어머님의 뻔뻔한 행동들 덕분에 확신으로 바뀌어갔고요. 그러니 저도 속으로 무지하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 아무리 잘 지내보고 싶은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친절을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슬아슬한 고부관계가 이어가던 중 시어머니는 결국 한 방을 크게 터트려버리고야 말았어요. 저를 얼마나 만만한 며느리로 봤으면 글쎄 어머님이 짐가방을 싸우셨더라고요. 자기 옷을 바리바리 싼 그 짐가방을 말입니다. 그것도 다 큰 도련님이랑 함께 말이죠. 평상시와도 같은 퇴근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 와서는 저희 부부가 퇴근해서 문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웬일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빨리 오란 재촉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너네 둘 다 어디쯤이니? 그럼 20분쯤 뒤에 도착을 한단 소리지? 알겠다. 라고 하고서는 비장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20분이나 서서 기다려야 하실 텐데 빨리 오란 소리는커녕 그냥 알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는 어머님이 살짝 이상하다 싶었지만 당장 시어머니 밥상을 또 차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더 컸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계단이 없는 빌라 안에 2층 집이어서 계단 아래서부터 저희 집 현관 앞을 바로 볼 수가 있었는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님과 도련님의 큼지막한 캐리어 2개였어요. 아니, 이건 왜 가져오신 거세요? 라면서 저도 너무 황당하고 이상해서 말까지 더듬으며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그제서야 저한테 빨리 문 안 열고 뭐하니? 라면서 재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시댁 식구들 짐가방을 우르르 끌고 제 집안 안에 들어가서는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라는 통보와 같은 합가하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화딱지가 가득난 상태였는데 보란듯이 짐가방을 멋대로 싸들고 찾아오셔선 합가하자 라고 장난스레하는 그 말에 도무지 화가 가라앉질 않았어요. 어머님, 남편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나는 대답을 하고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드리지도 않은 채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길 기다리면서 혼자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밖에서 시어머니는 도련님이랑 같이 자기 큰아들은 당연히 합가를 찬성할 것이라는 듯이 아주 속 편하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시면서 TV를 보시더라고요. 지들끼리 배고프다면서 저희 집 냉장고까지 열어선 결국 지들끼리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남편이 뒤늦게야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남편도 눈앞에 캐리어부터 딱 보였는지 이게 다 뭐야? 라면서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시어머니와 도련님께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야 저도 안방에 대피해 있다가 밖으로 나왔고요. 자기야, 어머님이 말도 없이 합가를 하자시는데 나 빼놓고 얘기가 미리 된 거야? 라면서 남편에게는 바로 공격적으로 말을 했어요. 나는 합가가 죽어도 싫으니 중간에서 정리를 똑바로 하라는 저의 경고와도 다름이 없었고 그러다 남편도 저의 경고와는 별개로 이게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면서 자기 엄마와 남동생을 번갈아 쳐다보며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짐을 싸워서는 합가냐고 라면서 결국 언성까지 높였고요. 그러자 가장 황당한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거봐, 안 될 거라고 했지? 라면서 바로 수긍을 했는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제 남편을 억울하다는 듯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안 되냐? 내가 지금껏 너를 키우고 장가까지 보내놨는데 겨우 엄마랑 동생 거드는 게 이렇게 안 될 일이냐? 라면서 갑자기 감성팔이를 하셨어요. 급기야. 돈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지금 사는 집 나이 들어 나중에 팔면 다 니들 돈인데 그냥 미리 내 돈 받고 날 보살펴준다고 생각하고 합가를 하자. 어차피 니들이 나 부양할 거잖아. 안 그래? 라고 하시면서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먼 훗날을 얘기하면서 벌써부터 제게 시집살이를 강요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자신을 돌봐야 할 사람은 도련님도 아닌 저희 부부가 틀림없으니까 이왕 죽을 때 받을 재산을 미리 땡겨받았다 생각을 하고서는 자신과 합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듣다 이건 아니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머님, 그 재산 차라리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저희 신혼 좀 살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제발 좀 신혼답게 둘이서 밥 먹고 데이트하듯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냐고요. 결혼하고서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 저녁밥을 차려드리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줄 아시는 거냐고요. 라면서 결국 제 할 말을 하며 열분을 토해냈고요. 차라리 주실 그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지금 나가서 알아서 사시라는 말씀까지도 남편을 대신해 아주 독하게 해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의외로 초강수를 두고서 나오는 저와 남편으로부터 그냥 물러설 마음이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냐? 그러면 내가 월세 70만 원을 줄게. 다달이 70만 원을 계좌이체로 해주겠다니까? 이제 됐지? 공짜로 얹어 살려는 거 아니니까 이제 된 거지? 그런 줄 알고 우린 짐 푼다? 라고 말입니다. 겨우 돈 70만 원을 내고서는 자기 홀몸도 아닌 다 큰 둘째 아들놈까지 집에 데려와서는 얹혀 살겠다고 하는 시어머니의 논리가 마구잡이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당 돈 70만 원도 아니고 성인 둘의 70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합가를 하려고 하다니. 저 살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시어머니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우리 또래인데도 뻔뻔한 줄을 모른 채 자기 엄마 품에서
그러려니 하고 있던 도련님의 태도도 아주 똑같이 재수가 없었고요. 그러니 남편도 말이 안 통한다며 사람 부르기 전에 나가라 소리를 치고 도련님은 도련님대로 자기 엄마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면서 지 형이랑 싸우려 들려고 발악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눈치를 챘죠. 이것들이 왜 갑자기 짐을 싸서 내 집에서 살겠다고 발악을 하는가 싶었더니만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요즘 보유세를 더 내라고 하고 재산세, 평소에 쓰일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다달이 나가야 할 돈이 많으니까 그냥 지금 살던 집을 팔려고 현금으로 보유를 하기로 작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집을 구하자니 서울 안에 죄다 집값이 올라서는 마땅히 살만한 곳도 찾기 힘들고 또 그렇다고 서울을 놔두고 시골로 내려가자니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었는지라 만만한 저희 부부 집에 얹혀 살면서 겨우 돈 70만 원의 학가를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들 쓰고 즐길 돈을 더 챙기기 위해서 저희 부부 집을 임시방편에 거주주를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집주인들한테 허락 한번 받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서는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는 나와버린 것입니다. 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놨고 집 살 사람도 구해서는 도장 찍을 일만 남았단 소리까지 하며 말이죠. 그러니 저나 남편도 더 이상 배려를 베풀기가 싫더라고요. 차라리 시어머니가 가지실 현금을 안 받고 말다가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중에 되찾아오는 게 낫다 싶었고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제대로 정내미가 떨어져 나간 듯 했어요. 결국 남편은 가장 먼저 행동으로 나서더라고요. 나가라고! 라면서 무작정 현관 앞에 놓여진 캐리어 2개를 끌고선 집 밖으로 놔버렸고 집 안에서 도로 들어와서는 내 와이프 부엌에서 왜 너가 국자를 잡고 있어? 라면서 자기 동생의 머리통을 한 대 세게 갈겨버렸습니다. 순간 웃음이 터져나올 만큼 도련님은 국자 하나 들고 집 앞 차리겠다고 까불다가 지 형한테 머리를 얻어맞고서는 얼이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지 형한테 멱살이 잡힌 채로 대표로 집 밖에 끌려나갔고 그러니 어머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둘째 아들을 살려보겠다며 졸졸 아들들을 따라 집을 나가셨어요. 나가시는 내내 싸우지 말라고 너한테는 내 재산을 주지 않을 거라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 보다 못한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그거 안 받아도 저희 잘 삽니다. 어머님이 그거 지금 주지 않으셔도 나중에 저희가 저희 몫은 알아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한번 찾아와 볼게요. 됐죠? 라고 말이죠. 그러니 어머님은 문 닫히는 그 순간까지 현관 밖에서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며 혼자 무슨 년 어떤 년 하면서 아주 침을 갈기며 욕을 하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남편이 저보다 먼저 퇴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똑같이 집 앞에서 서 계셨다더군요. 사과를 하겠다는 핑계로 또 우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겠다며 말입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 이혼시킬 일이 있냐면서 제가 집에 도착을 하기 전 시어머니를 단박에 쫓아내버렸고 다행히 저는 그 덕에 시어머니를 또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독한 말을 하며 시어머니를 쫓아낸 건지. 어머님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으셨고 저는 그 후 시어머니의 도련님 저녁까지 차리는 뻘짓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꼭 이리 격렬한 말싸움에 몸싸움을 해야만 시어머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니 저희도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호되게 저항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버릴 수밖에요. 이제야 저는 남편과 단둘이 오붓지 저녁을 즐겨볼 수 있게 되었고 이 재미를 좀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퇴근길은 늘 긴장을 하며 합니다. 언제라도 눈앞에 시모가 있으면 쫓아낼 각오를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51살에 결혼은 28년 차인 여자입니다. 인터넷에 뭘 적는 게 참 낯선 나이인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정말 파란만장했던 저희 시집살이의 마지막을 애정하는 유튜브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글솜씨여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23세 결혼을 해서 사업하던 제 남편이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였고 남편은 이미 사업을 제법 잘 일궈 놓았던 때였어요.
당시 제 남편이 하던 사업은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었고 저는 애초에 주부로 살겠다고 시집을 간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는 저를 잘만 데리고서 자기 사무실로 가더니만 결혼하고 나서는 통 사무실로 부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주부인 제 영역을 잘 지켜가면서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며 내조를 하자 마음먹었고요. 저희 남편은 저와는 달리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20살짝부터 일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군대를 갔을 적 빼고는 내내 일을 했고 그 돈으로 집안을 키우고 먹여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제법 많이 벌긴 했었는지 저랑 연애를 할 적에도 고급스러운 세단 차량을 잘도 몰고서는 제 대학 앞에 찾아오기도 했고 제 친구들 불러다가 밥도 여러 번 사주곤 했습니다. 제가 당시 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 주변 여학생들이 제 남편을 정말 멋있다고 하니 남편도 그게 제법 기가 살고 자존심이 사라졌는지 그렇게 빨빨대면서 저희 학교로 찾아오더라고요. 저야 뭐 그땐 저도 젊었었는지라 친구들한테 내 남친 자랑 좀 하겠다면서 학교로 오는 남편을 절대로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부러워하는 남자였고 또 돈 많고 나를 행복하게만 해줄 것 같은 남자라며 입을 찢겨 세우길래 저는 또 이 남자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기고서는 덜컥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기껏 대학까지 나와놓고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 한번 해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서 말이죠. 그렇게 시집을 와서는 처음엔 잘도 살았습니다. 남편이야 뭐 사업이 워낙 바쁜 사람이어서 결혼 초에는 제가 할 게 밥 차려주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남편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어서 시댁도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그래서 시부모님을 뵐 일도 아주 가끔 뿐이었죠. 그러다 아이 둘을 낳았지만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라 육아가 그리 힘들지는 않았었네요. 남편도 돈을 잘 가져다가 생활비로 쓰라고 주니까 저도 저 편한 대로 먹이고 싶은 거 입히고 싶은 건 아끼지 않고 사다가 애들을 키웠고요. 그때도 가끔씩 시어머니가 서울집으로 올라와서는 이거 비싼 거 아니니? 딱 봐도 가격이 있어 보이는데 넌 이런 거 사다 놓은 거니? 라고 하면서 살림살이에 참견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쓰라고 준 돈에서 영수증까지 모아가며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산 가구였는데 그걸 시어머니가 투덜대며 돈 아깝다 하시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집에 애들 본다고 아주 가끔 오실 때마다 매번 말입니다. 그래도 가끔 만나 듣는 잔소리였기 때문에 제가 안 보고 살면 그만이었고 한 귀로 흘려들이면 그만일 문제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무시를 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IMF가 터지면서부터였죠. 제 남편 사업은 보란듯이 쫄딱 망했고요.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빚까지 져서는 정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집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이 망한 것이었기에 저는 남편을 마냥 탓할 수 없었지만 애들을 보니 앞날이 정말 까마득했죠. 졸지에 집은 팔리고 내 살림살이들도 다 거덜나고 집 없이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야 하나 하다가 결국 시댁에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는 저는 그 당시에 둘을 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시댁을 찾았어요. 모든 고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던 남편은 어디 가서 취업을 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결국 처자식을 두고는 다른 지역으로 혼자 가버렸어요.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었는지 소식도 없다가 몇 달 후 무슨 막노동이라도 하는 건지 매달 간간히 용돈 정도의 작은 돈을 보내오더라고요. 그걸로 도저히 애 둘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저도 염치를 무릅쓰고서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다시피 하면서 밖을 나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주방 일을 했다가 또 하루는 공사장 밤 나르는 일을 했다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모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그 시절에 서울서 대학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하던 저였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지방에 내려가선 막노동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 시절 받았던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서름은 정말 사연 한 번으로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그럼에도 버텼습니다. 내 새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하며 살았어요.
너 내가 두고두고 같이 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합가를 한 김에 어디 똑바로 살림을 하는지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제가 설거지는 어떻게 하는지 또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참견을 하셨어요. 물을 많이 쓴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 없는 시댁에서 애들 키우며 사는 처지였는지라 저도 눈치가 엄청 보이고 또 친정 부모님도 너무 보고 싶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껏 밖에 나가서 개고생을 하며 일을 하고 온 저를 구태여 불러내서는 주방으로 들어가시곤 했어요. 내가 아까 네 새끼들 보느라 설거지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 네가 좀 하고 자라. 라고 하면서 그 밤이나 새벽에도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내 새끼들을 나 대신 돌봐줬으니 살림 할당량이라도 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 어머님 말씀에 토 한번 달지를 않은 채 저 대신 애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시키는 살림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일하는 동안 어머님이 아이들 때문에 더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쥐뿔만한 월급을 받으며 시어머니께 꼭 일부 챙겨드리면서 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남편도 타지에서 힘들게 버는 돈으로 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께도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랑 아들 둘 다 한테서 용돈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그 시절 지갑이 가장 여유 있는 채로 사셨는데도 저한테는 참 인색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침짝들, 저거 침짝들, 니들 때문에 내가 이 나이에 자식을 다시 키우는 심정이다. 라는 말을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며 살았으니까요. 어린 제 아이들은 그 말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제 마음도 늘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당장이라도 집을 나가서 독립을 하는 게 맞았지만 저희는 돈이 없었어요. 당장에 집을 구할 여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 무조건 어머님 말씀에 토 한 번 달지를 않은 채 아랫사람 도리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애들을 같이 지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 할 일이라며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지 않으며 살았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어쩔 땐 일하는 식당에서 숙식을 하며 하루 걸러 시댁을 찾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밀린 일을 시키듯이 오만 집안 살림을 시켜가며 잠도 못 들게 하던 시어머니의 못된 심보를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보내는 사이 제 아이들이 쑥쑥 컸고 남편이 지방에 작은 집 하나를 마련해서 겨우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겨우 5년 전입니다. 독립을 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해서 일하는 식당에서 근무를 했고 남편도 하던 막노동을 하다가 공장 어디에 취직을 해서는 돈을 벌더라고요. 부부가 다 아이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시어머니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댁까지 갈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명절마다 1년에 2번씩 얼굴을 뵈었었는데 재작년부터는 시어머니가 유독 제 손톱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시네요. 제가 내 일을 하고 시댁에 가기 시작했던 재작년부터 말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그 시기에 네일 자격증을 땄었어요. 자기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다가 예쁜 네일샵도 차릴 거라고 꿈을 키우던 야무지고 착한 아이였죠. 평소 고생하며 식당 일을 하는 제 손톱이 많이 서럽고 슬퍼 보였었는지 딸아이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도 제 손톱으로 네일아트 연습을 많이 하곤 했었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제 손톱을 가지고서 여러 번 예쁘게 꾸며주더라고요. 다만 제가 식당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손톱이 매일같이 화려할 수 없었거든요. 그걸 딸도 잘 알고서는 제가 쉬는 날 하루 동안만이라도 제 손을 귀신같이 빌려가서는 네일을 해주곤 했죠. 명절같이 나름 긴 휴가를 받았을 때도 말이고요. 그걸 받다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치 대학생 시절의 나를 잘 꾸미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기분 전환이 잘 되었고 또 네일을 볼 때마다 예쁜 것이 괜히 신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딸내미도 엄마를 예쁘게 해주겠다며 늘 부풀어 있었고 그런 딸내미랑 시간을 보내면서 네일을 받는 날은 저에게도 늘상 행복이었죠. 그러니 시간이 될 때마다 딸내미랑 머리 맞대고서 네일을 받으며 수다를 떨려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시어머니께는 굉장히 밉상으로 보였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네일을 하고서는 명절에 시댁을 방문했던 날 저희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제 손톱에 보이는 색깔이 뭔가 싶으셨는지 제 손톱만 빤히 쳐다보면서 인사도 제대로 안 봐주시더니 제가 손톱에 칠을 했다는 것을 안 그 순간에 당시 드시고 있던 옥수수가 든 철바구니를 저한테 망설임도 없이 확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선 제 손을 와락 잡아당기면서 이게 뭔 알록달록 지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너무 속상했고 제 딸아이는 저보다 더 속상해했어요. 그냥 좀 잠깐 딸내미랑 시간을 내보내며 예쁘게 칠을 해놓은 것 뿐인데 무슨 지랄을 하는 거냐면서 제 손톱을 막 자기 손톱으로 긁어대려고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옆에 있던 딸이랑 제 아들이 할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시댁에 가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남편대로 왜 이러냐면서 시어머니를 뜯어말리고 정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날은 내내 시댁에 있는 동안 제 손톱을 째려보는 시어머니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지냈고 다음 명절부터는 절대로 내 일을 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저희 딸이 워낙 강경했어요. 할머니한테서 욕먹고 눈치 보는 행동 좀 그만하라며 엄마 때문에 자기가 시집에 가기가 싫어 죽겠다면서 속상하다고 울기까지 하는데 그 꼴을 보니 엄마인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시어머니께 무시를 받으며 살았길래 내 딸이 성인이 되어 일이 펑펑 우나 싶어서 말이죠. 딸아이 말에 용기를 가지고서는 그 후 명절에도 계속해서 네일을 받아서 갔어요. 딸내미가 보란듯이 예쁜 걸로 단정한 걸로 명절맞이 네일을 해준 덕분에 저도 공짜로 예쁘장한 손을 얻어서는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 두 명절엔 시어머니가 또 달려들면서 당장 지우라고 해코지를 하셨지만 그때도 저희 애들과 남편이 나서서 주제넘는 잔소리 좀 그만하라 확 소리를 질러줬고요. 예상치 못하는 저는 네일 하나 덕분에 시댁에서 조금씩 어깨를 더 펴보기 시작했네요. 저를 감싸주는 제 아이들과 남편 덕분에 제가 모처럼 시댁에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리에 앉아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속은 활짝 피었는데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나 봐요. 평생을 하인부리도 부려먹고 살던 며느리가 다 큰 자식들 손에 감싸지고 또 내일까지 예쁘게 받은 모습이 엄청난 질투의 시선까지 불러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당연히 시댁에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도 백신을 맞으셨고 저희 부부도 백신을 다 맞았는지라 시댁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딸내미는 엄마 예쁘게 해준다면서 명절 시작 전부터 저를 데려다 앉혀놓고는 손을 예쁘게 꾸며주더라고요. 모처럼 송편 기분을 내주겠다면서 제가 모르는 반짝이를 얹어서는 제가 봐도 참 곱게 만들어줬죠. 그걸 보며 좋아라고서는 딸내미랑 주말을 집에서 쉬며 보내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 시댁을 찾았습니다. 남편이랑 아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요. 그리고 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수치스럽고도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시댁 안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의 말입니다. 할머니한테 제대로 된 사랑보다는 늘 골칫거리라는 욕을 얻어먹고 자란 저희 아이들이 그럼에도 할머니라는 이유로 방긋 웃으면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어머니의 대답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분명 그 뒤에 있던 제 시선에 시어머니는 애들 앞에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제짜 시어머니께 저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딸아이가 할머니! 라고 앙칼지게 소리를 치더니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신발을 막 벗고 현관에 들어가려는 제 코앞에 와 계셨어요. 애들 앞에서 인사도 씹은 채 저를 보기만 기다리고 서 있다가 제가 신발 벗고 들어오는 그 순간 제 앞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한편의 공포물을 보는 듯 저는 간이 떨어질 뻔한 공포를 느끼곤 아이고야! 라면서 비명을 질렀고 옆에서 애들도 놀라 자빠지면서 왜 이러시냐며 어머님을 붙잡았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아이들 팔을 뿌리치고는 당장에 제 손목을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만 제 딸이 해준 알록달록한 네일을 보시고는 야 이년아 너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냐? 내가 내 집에 올 때 손톱 그거 칠하고 오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서는 큼직한 부엌거위를 가지고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 내가 그거 오늘 가위로 절단을 내버리고 말 거야. 아니야. 차라리 네 손톱을 잘라버리고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 자꾸 말 안 듣고 해오는 이유가 뭐야? 너 같은 년이
나도 안 해본 걸 해가지고 와서 내 집안에서 그 손톱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어디서 내 아들 돈은 그런 걸 하는데 허투루 쓰고 난리야. 너 돈 아낄 생각 안 하고 감히 내 아들 돈으로 네 몸뚱이나 꾸며대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이런 죽일년 같으니 너가 시집와서 재수가 없으니 우리 아들 사업이 망하고 내 팔자가 이렇게 된 건데 너는 감히 내 일을 할 생각을 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 가장 기겁을 한 건 제 남편이었어요. 이러다 지 마누라 손가락이 절단되겠다면서 시어머니한테는 가위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아주 아우성을 쳐댔고요. 제 딸은 도대체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톱에 1년에 몇 번 네일 한 번을 못하냐고요. 이렇게 네일하고 와서도 명절 음식은 우리 엄마 혼자서 다 만드는데 할머니가 왜 하지 말라고 난리냐고요. 그만 좀 해요. 라면서 저를 보호하겠다고 제 앞에 서서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그간 지 할머니한테서 받은 서름까지 다 털어내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와중에 제 아들은 혼자 가만히 가족들 싸우는 걸 지켜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속이 터져서는 나 진짜 더는 못 오겠다 여기. 사람 대접 받는 건 죽어서까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더는 여기서 이러고 못 있겠다. 라며 뒤돌아 혼자 집으로 가겠다며 나가려는 그때 시어머니가 충동적으로 가위를 든 채 저한테로 달려오셨고 딸내미랑 남편이 다 소리를 치는 그 와중에 저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 눈을 감는데 갑자기 뭐가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만 딸내미는 엉엉 울면서 잘했다고 일어서고 남편부터 아들까지 다들 막 횡성수설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눈을 떠봤더니 아유 세상에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던 저희 아들이 저한테로 달려오던 시어머니한테 바로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는 그 자리에서 방바닥에 고꾸라뜨렸더라고요. 그러니 딸아이도 잘했다고 달려들어선 시어머니를 바닥에 고정시켰고 남편도 힘을 보태겠다고 달려들고 그리고 전 절대로 이대로 시어머니를 가만 놔두기엔 속 터진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냥 넘기고 싶지가 않았고 어디 정신병원이라도 쳐넣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정신이 아파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저한테 가위를 들고 달려온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상황을 전달하니 경찰분들이 오셨다가 요양원의 정신병원 연락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보호자가 선택해야 하는 거라면서 말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으니 상해죄로 잡아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합의를 한다면 신고를 한 이유가 없을 테니 만약 아프신 거라면 치료라도 받아보라면서 먼저 저희한테 병원들 번호 목록을 막 보여주는데 옳다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남편한테 상의 한번 하질 않은 채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댁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요양원으로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족들이 서로 잘 보지도 못하고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당장 입소시켜도 되냐고 하는데 병원에서 당장 다음날 집으로 찾아오겠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얼떨결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기준에서는 정신이 많이 아픈 분 같기도 해서 확 정신병원에 쳐넣어드릴까 싶은 충동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그 어렵던 지난 시절 우리 가족들이 옆에서 같이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어딘가 싶어서 그 은혜는 갚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정신병원이 아닌 요양원에 집어넣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니어서 요양원은 입소 절차가 비교적 간단했고요. 입소시키는 그 과정에서 저보다 제 남편이 더 열을 올리면서 입소 수속을 밟았네요. 시어머니는 뒤늦게야 자기 들어가는 곳이 요양원이라면서 안 가겠다고 아주 발악을 하셨고 저희 부부는 마지막 들어가는 어머님의 뒤를 다 보지도 않고서는 보란듯이 그 자리에서 요양원에 빠져나왔습니다. 나서는 길에 저는 그만 울었어요. 시어머니께 죄송해서가 아니라 그간 당하고 억압했던 그 서름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말입니다. 내 젊은 시절 다 바쳐가며 시어머니 옆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은 채로 돈 벌고 고생하며 살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통곡을 하고야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게 다 자신의 사업이 잘못된 탓에 제가 이 수모를 당하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저를 따라 통곡을 했죠. 결국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참 고생을 오래도록 하고 살았다는 얘기를 나누면서까지
그 자리에서 저희 부부는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가 보면 요양원에 있던 부모라도 잃은 자식들 마냥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딸내미는 너무너무 수고했다면서 제 손에 네일을 해주네요. 시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도록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 예쁘게 손톱을 만들어주겠다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 더 많이 벌어다가 엄마한테 줄 테니 하루빨리 식당도 그만두고 편하게 좀 살아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식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한지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요양원 앞에서 통곡을 하다 왔는데 집안에서 자식들한테 위로를 받으니 그 억하 심정이 싹 다 가신 기분이었어요. 가위에 손톱 잘릴 뻔한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후 딱 이틀이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병원 전화를 빌려서는 그렇게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해대십니다. 제발 자기를 좀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면서 말입니다. 간식거리도 저희 부부가 한 번은 사다 드린 적이 없었고 입원비가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따로 용돈을 보내드린 적이 없었는데요. 어머님은 그 안에서 먹고 싶은 과자도 못 먹고 있다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러게 진작에 며느리한테 좀 사람 대접하듯 잘해주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고선 기분 좋게 전화를 끊었네요. 이대로 전 딸내미 말처럼 더 이상 시모 눈치를 보지 않고서 내일도 잘 받아가며 내 손톱을 기분 내킬 때마다 더 예쁘게 꾸며내고 살려 합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이며 딸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단 책임감이 드네요. 너무 늦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